1학년 3반 김태영입니다. 저는 수학 부분에 관심이 많아 이쪽으로 1, 2연구 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연구 주제와 목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설정 이유, 두 번째로 연구 계획 및 방법, 마지막으로 연구를 하는 목적, 이 세 가지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수학 분야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정리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뒷변의 제곱과 같다는 정리입니다. 저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증명하는 것에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최종적인 목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새롭게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정리를 증명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300가지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증명부터 이렇게 복잡한 증명까지 모두 익혀나가다 보면 수학적 원리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증명하는 방법에 매우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두 가지 증명은 넓이를 이용한 증명이고 이 증명은 닮음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니까 질리지도 않을 것이고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리를 이용한 다른 정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계획은 증명 방법을 나누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한 주제씩 꾸준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최종 목표인 새로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방법을 틈틈이 적을 계획입니다.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명 원리나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제 작은 목표 중 하나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것인데 이 증명을 해봄으로써 증명법을 익힐 증명하는 방법이나 요령 등을 익혀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수학적 능력을 많이 들려줍니다. 이 그림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 증명 하나에 매우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원리를 익힘으로써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능력을 더 들려줄 거라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수학에 대한 김태영 학생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연구였고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발표 학생은 사회를 교과로 선택한 1학년 미만 장혜리 학생의 연구입니다. 주제는 GCF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미만 장혜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수능부 계획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주제 설정 동기와 과목 및 주제, 과거의 조사 계획과 과거의 조사 결과, 그리고 현재 미래의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지만 어쩌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들떠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다들 아실 겁니다. 친숙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리들을 좋아하시나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맛깔스러운 요리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대구와 명태 같은 어종들은 사라지고 열대어와 해파리와 같은 먹을 수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이런 어종들이 더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많은 환경 문제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GCF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CF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자 3가지 주제로 연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GCF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GCF 사무총장이 되려면 어떠한 방면에서 뛰어나야 하고 어떤 경험들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지금 GCF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크게 세운 계획으로는 방금 전 말한 하나씩의 주제를 한 학년도에 맞추는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저의 과거 세부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GCF가 하는 일, 나오게 된 배경과 같이 GCF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는데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처음 GCF를 기본 정보를 조사하게 된 이유는 GCF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이전에 GCF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월의 세부 계획은 GCF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GCF를 바라보게 되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GCF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비판적인 면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에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GCF가 뭔지 궁금하셨죠? GCF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F는 우리말로 녹색기후기금이며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같이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개발하고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에서 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GCF가 계획 중인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국제통화기금인 IMF와도 거의 동등한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GCF의 사무총장인 헬라 체크로우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헬라 체크로우는 금융과 환경 이 두 분야에 매우 능통하며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은행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선출되실 당시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기후 환경 변화 프로젝트를 맡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결과는 기사를 통해 알게 된 GCF의 면모입니다. 여기서는 GCF의 비판적인 면모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저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선진국들이 아직 경제 위기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누가 얼마나 기금을 낼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녹색에서 창조로 바뀌어 GCF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CF는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시 현재의 계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GCF가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이것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12월의 조사를 더 쉽게 하고 GCF의 영향력을 더 탐구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경제적 이득과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미래의 계획입니다. 먼저 12월에는 원래의 목적인 GCF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생각한 대로
영역도 경제적인 영역과 인식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보고서 작성과 PPT 작성을 통해 이번 연도의 주제를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로 많은 것을 알아보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차 주신 사무총장을 꿈꾸고 있는 장혜림 학생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영어 교과의 발표를 준비한 1학년 진학 박기수 학생입니다.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국인이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외국인이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한국인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논문 영어 과목 발표자 1학년 진반 박희수입니다. 10년을 배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최소 10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막상 외국인과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면 말 한마디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영어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왜 실사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고 우리 영어 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저는 학교에서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영어 활용도가 떨어진 이유와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제가 살펴본 문제점은 첫째, 읽기와 쓰기 위주로 된 영어 교육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언어 습득 단계는 듣기, 말하기, 읽기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대부분 읽기, 말하기, 듣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언어 습득 단계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의 경우 영어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고 해석하면 학생들이 그에 따라서 교과서 단어를 조사하고 외우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킹 시험보다는 쓰고 읽는 내용이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대학교의 영어 수업은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읽기나 해석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 영어 수업의 경우도 원어민과의 대화보다는 영어 교재를 번역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의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까지 영어를 배우지만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할 때는 정작 영어 회화를 위해서 전문학원을 따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문법 위주의 공부입니다. 이 사진은 영어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우습게 표현한 것이고 이 책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법책입니다. 문법 위주의 공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영어 교육 방식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학원 숙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어 문장 전체의 뜻을 파악하기보다는 문법 문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가 문법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문법에 관한 문제는 학교 수업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문법 위주로 영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 한자로 된 문법 용어 때문에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분사, 동명사, 수동태, 부사절 등등 한자로 된 문법 용어들은 분명히 영어 문법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분석하듯이 오랜 시간 배워왔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과연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한 영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점입니다. 생활에 많이 쓰이는 말과 글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을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식입니다.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데 바쁘다 보니 영어는 소통 수준이 아니라 복잡하게 분석해야만 하는 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어를 문법으로 쪼개어 우리말로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와 의미는 사라지고 골치 아픈 알파벳 날만 보이게 됩니다. 만약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경험한 학생이라면 영어를 자기말로 뱉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구성과 난이도에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과정 모두 학습 포인트는 결국 문법이었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한 대화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회화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워서 할 때 아무리 언어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는 의문입니다. 6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영어를 공부해왔다면 적어도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서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은 제가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효율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직접 인터뷰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2014년 저의 논문 과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직한 영어학습 방향을 고민한 박희석 학생의 좋은 발표였습니다. 다음 발표할 학생은 미술 부문의 연구를 진행한 1학년 연반 김태현 학생입니다. 연구 주제는 학교 통합을 위한 UCC 노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연반 김태현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미술 UCC 만들기인데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탄산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쟁이다 싶어 탄산 전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폰티를 보다시피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한 소년이 중2병이 좀 이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소년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탄산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 소년에 대해 아이들은 점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탄산을 마시지 않는 한 아이를 차별하며 벌어지는 갈등을 빚은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는 풍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지만 사회에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고 주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는 것도 참고했습니다. 제작 동기는 이러한 내용이 UCC를 만들게 된 동기는 관련 내용을 찾던 중 광고를 보고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가져지면서 지금의 UCC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작 과정은 아이디어를 내고 친구들과 상의 후 촬영을 내봤었던 점도 하고 그중 제일 좋은 동영상을 고릅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바로 친구들과 공유하며 그 후 영상 편집을 하면 UCC가 완성이 됩니다. 총 투자할 시간은 약 8시간입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스피드였지만 빠르게 촬영하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친구들과 회의하며 여러 의견 충돌이 있어 싸우기도 했지만 좋게 풀려 이러한 결과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편집 중 받아쓰기를 하는 기분이 들어 아리송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후에 편집한 동영상을 볼 때 뿌듯함은 피곤이 가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발표하는 거 어때요? 잘하죠? 여러분들도 2학년 3학년 때 도전해 보실래요? 네.
재미있는 훌륭한 영상 작품을 만들어준 김태형 학생이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과학 부분의 발표를 준비한 2학년 진만 노경혁 학생입니다. 연구 주제는 전기포트의 구조와 원리 탐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진만 노경혁입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어머니께서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포트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이는 시간보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는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기포트를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기포트는 어떤 원리로 물을 빨리 끓게 하는 것일까요? 또 실제로 가스레인지보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일 때 얼마나 빨리 물이 끓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범위 끝에 탐구 학습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탐구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전기포트를 분해하여 전기포트의 구조를 확인하고 물을 빠르게 끓게 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기포트와 가스레인지의 물이 끓는 시간을 비교하여 실제로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탐구 학습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전기포트가 물을 끓게 하는 원리는 전원 연결 단자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는 전원 스위치를 통해 포트에 설치된 발열 장치인 파이프 히터로 전달되게 됩니다. 파이프 히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물을 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구 확인으로는 전기포트와 가스레인지의 물이 끓는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한 실험법으로 전기포트와 주전자, 온도계, 그리고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 물 250ml를 전기포트와 다양한 재질의 주전자에 각각 담아 동시에 가열하여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주전자의 크기에 따라 또는 주전자의 재질에 따라 끓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주전자의 재질에 따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 결과표가 바로 주전자의 재질에 따른 물이 끓는 시간이 나와있는 표입니다. 측정 결과 전기포트는 가열을 시작한 지 1분 8초 안에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가스레인지에 가열한 주전자들의 평균은 2분 48초가 지나고 나서야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에 도달하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게 되면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것보다 무려 1분 40초가 늦어지는 것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기포트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의 원리는 저항이 큰 금속판에 전류가 통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전기가 금속에서 매우 빨리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순간음수기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전압의 세기가 세일수록 열은 더 빨리 올라가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포트와 가스레인지의 물이 끓는 시간을 비교한 시험에서는 발열량의 차이가 물이 끓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와 가스레인지의 물이 끓는 시간의 차이는 빠른 전류 속도와 높은 전압의 세기가 짧은 시간에 발열량을 높여 물을 끓이는 전기포트와는 달리 가스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양이 연소되면서 물을 끓이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기포트는 전압의 세기가 높은 반면 가스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것이 발열의 시간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으로 더 확장하여 연구해보고 싶은 것은 대체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여 전기포트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인 1일 연구 계획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배우시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까마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 시간에 배운 탐구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수행한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열심히 발표를 준비한 6명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사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스님은 저 뒤에서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